이성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출범은 더없는 취약국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성립했을 때 그 나라는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에 있어서 더없이 취약한 상태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후 세월이 12년 흘러서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가 일어난 뒤에 여러 학자들은 4.19를 마치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타도한 프랑스의 절대왕정 체제, 앙샹 레짐 체제를 타도했다. 그와 같은 시민혁명을 이뤘다. 서양 사학자들은 절겨 초창기의 대한민국을 앙샹 레짐에 비유를 했습니다. 절대 권력과 특권 상인이 결합한 특권적 지배체제, 반민중적, 반시민적 억압체제였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대한민국은 국가독점 자본주의였다. 그래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도시 중산층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 4.19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 지난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니까 오늘날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은 4.19를 가지고 민주민족 혁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 놓으면은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대외 의존적인 부패 장기 집권 독재 권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대단히 강고한 어떤 그 반동적인 어떤 지배 체제였습니다. 뭔가 대단히 강고한 억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지배 체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하나의 사회과학자들의 하나의 그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그 전통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가지고 흔히 strong state, weak society 그럽니다.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 국가는 대단히 강한데 사회는 매우 약했다. 그래서 흔히 그 박정희의 개발 독재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는 대단히 강한 국가고 사회는 대단히 약한 사회고 따라서 국가가 사회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마음대로 사회에 침투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조작하고 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출발은 대체로 조선 총독부까지 올라갑니다. 조선 총독부가 외래 억압 강력한 권력이고 조선 사회를 지배를 했죠.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단히 강한 국가로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약한 사회를 지배한 것이 이승만의 독재 정치다. 먼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출범 초기에 더없이 취약한 국가였고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유동적인 어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경제가 거의 마비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성신여자대학의 박기주 교수가 그린 그 추계한 그 통계인데요. 1937년부터 1960년까지 남한 38도선 이 남한만에 있어서 광공업의 생산의 추이를 나타내는 실질 생산액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림만 보면은 피크가 1941년입니다. 41년 내 광공업 생산이 피크에 달해서 그 다음에 이후 태평양 전쟁기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45년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통계가 없어서. 그러나 확인되는 46년 상태는 최저점인데 그 앞선 44년에 비해서 무려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약 한 30-4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이 철수를 하고 남북이 분단이 되고 하니까 하나의 시장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마비되는 통에 남한의 광공업 생산은 정점기 41년에 비해서는 4분의 1,
그다음에 43년과 4년에 비해서는 무려 한 40%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조금씩 솟아오르다가 6.25 전쟁을 맞아서 다시 내려앉아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한 52년부터 복구되기 시작해서 41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게 1956년도 일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 한국인들의 경제적 공공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의 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이 파괴되고 해체되었다. 그런 가운데 해외에서 많은 동포들이 또 밀려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약 한 110만 명의 동포들이 들어왔고, 만주 중국에서 또 한 12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체제를 탄압을 받아서 추방당한 약 한 70만 명의 또 동포들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전제 실업이라 하는데, 이 전쟁과 분단에 따른 어떤 실업 인구가 한 27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생각하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합치면은 그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는 이렇게 마비되어 가지고 주요 생산 인구의 생산 가능 경제 활동 인구의 40%가 실업 상태에 놓이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잘 알려진 어떤 국제기구의 통계입니다만은 1951년 세계 140개국의 1인당 GDP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이 빨간 점으로 나타나는 최하위 등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이제리라든가 케냐라든가 그 다음에는 그런 나라들과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열을 같이 하는 그런 수준으로 코리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선진국인 이 미국의 소득 수준에 비한다면은 약 한 2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구의 다수가 실업이고 이와 같이 생존이 보장받기도 힘든 최저 소득 수준에 놓여 있을 때 그러한 경제 상태에서 이 국가가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는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49년도 성립 초창기 성립한 그 다음 해 대한정부의 정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이 아니고요. 총 세입을 100%로 했을 때 약 한 57억 천을 단위로 한 것이니까요. 100만 천만 573억 정도의 그 예산이 100%를 했을 때 조세 수입에 차지하는 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자금입니다. 아니면 당시 기속재산을 조금씩 팔고 있었으니까요. 지속재산을 팔아서 나오는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 부차적으로 일본이 남기고 간 부동산 아니나 이 생산 시설을 처분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27%고 차입금은 뭐냐 하면은 한국은행 차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화를 정발하는 것이죠. 어디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에다 돈을 찍으라 해서 한국은행 차입의 형태로 재정을 이렇게 48%나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곧바로 인플레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성 어떤 차입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조세를 재정 자립도로 친다면은 20%밖에 되지 않는 그와 같이 형편없이 취약한 국가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재정이 이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월급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원 사회자 근대적 관료제로 성립해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근대 국가의 본질은 관료제에 있죠. 관료제는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이 규정에 따라서 문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료는 자기가 맡은 부분에 관한 최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그 다음에 문서주의, 규정주의, 그 다음에는 전문주의, 이런 것들이 이 근대 관료제입니다. 근대 관료제가 탄탄하게 어떻게 뿌리를 받고 있는 나라가 그게 바로 선진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근대 관료제의 주체적인 요건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갖추질 못했습니다. 일제가 구축했고, 일제가 그 중심을 형성했던 그 관료 집단이 본국으로 철수하고 남았을 때 새롭게 충당된 한국의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가 근대적 관료로서의 그러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그리고 신분 보장을 받고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공무원 채용 자체부터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전형이라 해서요, 각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연고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 후배를 불러가지고 너 무무 쓰듯 글을 좀 써봐. 이렇게, 그게 바로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형 보고 글 내용이 좋네, 또는 뭐 글씨 잘 썼네, 뭐 다음부터 출근해, 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고시제도가 확정이 돼가지고 운영되는 건 1960년대부터죠. 공무원 채용 자체부터가 그러한 그 연고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중앙정부는 자꾸 공무원 숫자의 정원 감축을 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1950년대 중앙공무원, 중앙정부입니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그리고 교원들을 제외한 이 중앙정부 공무원의 현황인데요. 이 총수를 보면은 12만 명, 1952년에 12만 명에서 1959년에 2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지시를 했지만은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각 기관장들이 재량으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게 했으니까 각종 명분을 붙여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별정직이 늘어나는 가장 기본 원인이에요.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 그리고 임시직원, 노무직원의 숫자는 그렇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 감소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1급, 2급, 3급, 4급 공무원은 정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라는 건 이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러한 것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그 장차관들, 이런 또는 뭐 군인 군속들, 또는 외국의 대사들, 이제 이와 같은 건데, 이 외에 이 별정직의 숫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각급 행정기관에 촉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촉탁이라는 건 외부의 전문가를 이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임을 시키는데 월급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월급은 관련 유관 회사나 사회단체로부터 받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탁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50년대 신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처가 자꾸 공무원 정원 감축을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정원 감축을 하지만은 촉탁으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가지고 관련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부정부패가, 언필칭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공무원 사회가 그 지위가 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체계도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한 달 월급만으로 처자를 먹이 살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나중에 5.16에 참가하는 혁명조체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이석재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당시 50년대 후반에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육군 중령의 월급으로 육군 본부에 근무하는 육군 중령 고급 장교가 한 달 월급으로 처자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보름이 지나면은 뒤주에 쌀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머지 절반은 부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포장마차를 해서 그 가족 살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렴한 육군 사람이라면은 육군 중령의 지위에 있었어도 월급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50년대
관료제 현황인데 이 모든 빈곤과 그다음에 관료제의 미확립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흔히들 자유당 정권,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책임입니다. 우리 역사의 책임. 18세기 이후부터 형성되어 온 조선왕조의 정체와 위기와 식민지화와 식민지화에서 전개된 어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지역 간의 불공평, 그리고 식민지 체제 해체에 따른 시장의 해체, 그렇게 해서 황급하게 새로운 국민국가가 들어섰지만은 그 내실에 있어서는 전혀 재정이 비자립적이 없었을 뿐더러 관료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 관료들이 월급만으로 청렴한 경우에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 건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예요.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1967년 8년경이 되었으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 국가를 만드는 데에는 단계적으로 시행착오와 어떤 실험의 기간이, 투자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잘 짜여진 완벽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훌륭한 국가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가 들어서야 마땅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관념적인 그러한 주장과 인식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지난 시간에 김영삼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산 세력의 저항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집요하게 방대한 규모의 공산 세력이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선생님 설명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1948년 4월에 제주도 남동당의 그 무장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4.3 사건이죠. 어디까지나 무장 반란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장 반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년 10월 달에 국군이 출동했는데요. 이 출동의 명령을 받은 국구 제14연대가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이것도 반란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죠. 반란은 반란으로 규정을 하되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그걸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보상을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반란은 어디까지나 반란인 거예요. 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여수와 순천 그 주변의 6개 군이 보성, 곡성, 구례 말이죠. 광양 이 일대가 무장 반란 세력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중차대한 어떤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생국으로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반란 사건을 대한민국은 성립 초창기부터 맞이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승리한 이후에 그러한 그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그의 적대 세력들을 아예 압살을 해버렸죠. 남으로 추방을 하거나 아예 압살을 해버린 결과 북한에서 이런 대규모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반란 세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잠복해 있는 공산 세력들의 규모는 의외로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숙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장교와 하사 간의 3분의 1이 좌익으로 적발되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까지 포함해서 총살, 징역, 파면된 사람이 전체 군병력의 5%, 약 한 5천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피해서 북한으로 집단적으로 울북한 부대도 있었고요. 군번, 대한민국 국군 군번 1번에서 100번까지 최고위급에 있는
100명의 군부 엘리트 가운데 25%가 좌익 세력, 남당 세력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나중에 또 한 시대를 이끄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남한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좌익 경력의 세력들, 정치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산주의 세력에 합류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보도연맹으로 조직을 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약 한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약 한 30만 명이나 되는 당시 인구의 그 30만 명을 한 가구로 치면 30만 가구로 치면 당시 인구의 근 10분의 1입니다. 인구의 근 10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이 자익 경력의 소유자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는 뭔가 폭력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성립을 가지고 이것이 뭐 어떤 폭력적인 어떤 반민주적인 거사가 아니라 너무나 취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갈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너무나 미성숙한 가운데 주민의 다수는 여전히 80% 가까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었고, 그리고 소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농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친족 질서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 신분 질서에 있어서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잘 교양된 어떤 민주 시민의 중산층은 아직 성립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 주민의 10% 가까운 세력들이 공산 세력에 직접적으로 협조하는 그와 같은 어떤 적성 공산 세력으로 남아있을 때, 이 취약한 국가는 뭔가 국가보안법이라는 형태로, 폭력적인 형태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 국가가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대응 형태로서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보안법 자체가 아주 강성국가의 어떤 사회를 통제한 강력한 폭력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좀 더 이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민주주의가 과잉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948년 5월부터 4.19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총선거만을 나열한 것입니다. 9차례입니다.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는 요 총선거에서 소집된 국회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5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새 헌법에 의해서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52년 4월에는 지방의회, 시업, 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이렇게 나라가 생긴 지 4년 만에 그냥 곧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넉 달 뒤에는 52년 8월 달에는 제2대 대통령, 부통령 국민총선거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그 2년 뒤 54년 5월에는 제3대 국회의원을 선거하고요. 또 2년 뒤 5월 달에는 또는 대통령 선거가 5월 달로 바뀝니다. 제3대 대통령, 부통령 총선거를 실시하고요. 그 두 달 뒤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 지방의회 임기는 4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법이 개정돼서 3년으로 바뀝니다만은 이때 지방의회가 또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2년도 못 되어서 58년 5월에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년도 못 되어서 60년 3월에는 제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신생국가가 12년 만에 국민총선거를 9번이나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 과잉이다,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를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비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민의 다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문명이고,
또 3분의 2가 농민으로서 전통적인 친족 질서나 신분 질서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 판단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남는 오수를 불문하고 이렇게 자유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타고 있는데 총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휘발유를 뿌리는 꼴이 돼요. 각종 정치적 구호가 난무를 합니다. 난무를 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인신비방과 선동을 동반하는 어떤 정치적 구호가 난무를 할 때 이 총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서울대 총장까지 한 윤천주라는 정치학자가 1950년대에 이렇게 이루어진 선거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졌는가, 유권자들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졌는가를 1961년에 조사해서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책을 낸 게 있는데 주민의 10%만이, 경상도 상주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주민의 10%만이 자기 주견을 갖고 투표를 했고 나머지 90%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정치적 연구에 따라서 비일관되게 투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누가 와서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동장에 와서, 또는 집안의 어른이 와서, 또는 친구가 말이죠. 이렇게 자기와에게 접근하는 중앙정치의 연구의 성질에 따라서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기본적인 동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직업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어떤 정치적 위신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그 대군중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국민들이 2년마다 또는 탁치는 총선거를 맞이해서 중앙정치에 의해서 동원되는 형태로, 여당에 의하면 여당, 야당에 의하면 야당에 의해서 동원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준봉하는, 준봉 투표를 행하는 그러한 투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말이죠. 잘 기획된 어떤 국가 건설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와 같은 그야말로 과잉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국민 교육에 힘을 쓰고, 물론 뭐 4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한다, 뭐 이런 것은 저는 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들었다 놓는 식의 선거가 시행될 때 이 더없이 취약하고 취약한, 더없이 가난한 이러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대 정치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튼튼한 건국 세력에 의한 잘 짜여진 건국 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채 황급하게 어떤 국제적 후견으로 출발한 이 나라가 초창기에 얼마나 심각한 어떤 모순을 내장하고 있었던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 오늘은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의 출범은 더 없는 취약국가였음을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4.19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